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경론 끝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탄핵 사유를 전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사실상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분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대통령 답변서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이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 이런 내용인데 이사장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방어권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탄핵 소추안에 지금 헌법 위반 5가지하고 법률 위반 7가지 총 13가지인데요. 그것을 이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좀 의문스러운 게 사실 저는 법률과는 압니다만은 검찰에서 그 대통령이 공모를 했다는 공모. 그 공모라는 용어가 굉장히 좀 이 법률적인 용어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공모라는 것은 대통령 자리라는 건 지시를 받고 그다음에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뭔가를 공모를 했다. 공모라는 것은 긍정적인 단어보다는 좀 부정적인 단어가 강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공모를 하는 건 내란과 음모죄 공모를 했나?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청와대 대변인 아니면 청와대 변호사 측에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다툼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방어권 차원에서 그것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대통령께서 최 씨가 만든 그 직권 남용, 강요, 또 방금 이상 말씀하신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제적으로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와 관련해서 대가성을 부인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치밀하게 그동안의 어떤 그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말씀했습니다마는 모든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해놓고 그것을 다 안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안 지켜오는 상태에서 어떤 그 제도안에 결정된 어떤 안에 대해서 빠져나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논리적 개변적 형태의 논리 구성이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것은 벌써 공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를 들어서 14년 7월에 총리 공간에서 차은택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보내고 비서실장을 다른 한편으로는 최순실이 차은택을 보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 차관을 다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로 예를 들면 미르재단이나 이런 재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으로 공무상의 포괄적 뇌물죄와 해당되듯이 공모라는 단어는 저는 쓸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를 두고 조금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제3자 사실관계를 어쨌든 이제 헌재에서도 어쨌든 13가지 죄목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지금 핵심 쟁점이 뭐냐면 제3자 뇌물죄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했던 게. 근데 검찰에서는 이미 벌써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그 타의에서 한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돈을 냈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했잖아요. 피해자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해자를 대통령으로 지목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 지금 재벌 총수들하고 독대도 여러 번 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통령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직권을 남용했느냐 하느냐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청문회에서 지금 국정조사에서 지금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대통령 만났는데 그것을 강요를 당했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제3자 뇌물죄도 특검이 지금 어떻게 밝히느냐에 따라서 헌재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죠 저는. 그 말씀해주신 뇌물죄 적용 여부가 앞으로 특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그 기준점이 될 텐데요. 지금 청와대에서 탄핵 사유를 강하게 반박한 그 부분을 두고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그 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뭘 반박을 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헌재에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 반박을 한다고 해서 헌재가 그거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끌고 안 끌고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지금 모든 국민들이 지금 어제도 지금 촛불 시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청와대에서 뭐 시간을 끈다고 해서 시간을 끌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점 사항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정미 지금 재판관이 이제 3월 13일 날 그만두는데 그 전에 이 헌재에서 판결을 내릴 건지 말 건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마 그 헌재가 시간을 어떻게 단축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 민의는 어쨌든 탄핵 쪽으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헌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헌재에서는 법리적으로 물론 뭐 헌재는 정무적 판단도 안 할 수가 없는 기관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헌재가 지금 이번 그 탄핵을 기각하느냐 파면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법리적으로 따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선례가 남기 때문에 이 선례가 다음에 혹시 있을 그 탄핵 사유가 생기더라도 이 기준을 통해서 탄핵을 또 다음에 정부를 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고 그리고 국민의 뜻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교안 권한대행 이야기를 좀 해보죠. 제가 앞서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상당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또 이 박근혜 표 핵심 정책들을 그대로 진행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서 야권과의 어떤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권한대행이 갑자기 대통령이 탄핵 그 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입장을 완전히 바뀐다는 것도 기대한다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사실은 탄핵의 결과가 대체로 기각을 전제했기 때문에 고건 권한대행께서 다소 수동적이면서 소극적이면서도 할 일을 다 하는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불안하고 또 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황교안 총리가 야권과 말하자면 여야정 협의의 기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기가 기본 스탠스를 바꾸지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과정과 형태를 잘 갖추어가는 것이 야당도 필요하고 황 총리도 필요한데 마치 기싸움 하듯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김 의원님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게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야권과의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예. 야권과의 갈등이라는 것은 야당이 자초했다고 저는 봅니다. 야당이 왜냐하면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는데 야당이 지금 새누리당 당내 분란을 이유로 해서 지금 지도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협상 테이블에 여당은 앉는 자체를 싫어한다. 이렇게 하니까 황교안 총리 예. 권한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집권 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단 말이냐. 그게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야당도 1대1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야당은 지금 황교안 총리가 권한 이상의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막 지금 상당히 지금 긴장 관계를 유지하려고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고도 하고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야당이 빨리 어떻게 보면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바뀌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황교안 권한대행을 사실 도와주는 측면에서 도와주면서 따질 건 따져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국회에 지금 본회의가 열려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지금 정부를 상대로 아니면 야당을 상대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느냐 말하느냐 이런 선례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권한대행을 잘 도와서 어쨌든 그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다 그냥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 서로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네. 그것을 좀 최소화하고 너무 네. 길게 하루 종일 국회에 잡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 비상시국에 이제 그런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싸움하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총리로서의 할 일의 의무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되나. 너무 지금 두 가지 일을 다 대통령의 권한도 대행하고 있으니만큼 일정 정도만 답변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장관이나 실무자와 대정부 질의를 하게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맞죠. 그런데 이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하는 모습 자체가 못마땅하니까 계속 콩나라 판나라 하니까 이게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개인적인 갈등 상황으로 지금 비치니까 이 자체가 별로 안 좋다는 거죠. 네. 정치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운명은 앞으로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비박 측에서 비대위원장 추천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쪽에 좀 힘을 실어준 모습인데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게 지금 전국위원회가 보통 친박계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의견을 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이제 정우택 지금 새로 지금 된 그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어요, 갈등을. 근데 이게 지금 당이 깨져버리면 본인도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금 탈당 이것을 어떻게든 막자는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을 사실 친박보다는 비박 쪽으로 주는 게 낫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유승민 의원이 어쨌든 정권을 주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어떤 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박 입장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사람이나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을 다 줬을 경우에는 친박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배가 산으로 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친박이 당을 깨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은 유승민 의원한테 정권을 다 주고라도 사실 이 당이 깨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새누리당은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이 이 전권 비대위원장이라는 승부수를 띄웠거든요. 이게 친박계가 이 같은 카드를 그대로 뭐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 이런.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면에서 나옵니다. 김용태 의원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숨어 당하지 말라. 사실은 되지도 않은 요구를 가지고 결국에는 속 마음은 나가기 싫다라는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네. 사실은. 이제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의 스탠스가 같이 이런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정권을 주지 않으면 탈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탈당을 할 것 같으면 지금 바로 탈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더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던데 결과적으로 지금 마음속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다 뭐 해체를 뭐 요구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산이라든지 또 당직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역사성이라고 하는 간단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대선을 앞두고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창당을 하면서 대선 레이스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 지금 친박계가 전권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네. 전망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그럼 탈당을 하게 되는 건가? 글쎄요, 쉽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게 올해 이미 한 번 탈당을 했다가 복당한 상황이 이게 심적 압박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당을 하게 된다면 원내 교섭단체 구성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될지 뭐 자금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유승민 의원이 뭐 탈당의 승부수를 띄운다면은 정말로 바로 그거는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지금 탈당을 지금 거의 지금 할 상황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는 이유가 지금 유승민 의원하고 손을 잡고 나가줘야지 모양새가 생기는데 이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TK 명주가 되고 싶은데 탈당해버리면 그 꿈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당에 남아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TK 명주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TK 명주가 뭐 자기가 되고 싶어 됩니까? 거기는 최경환 의원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쉽게 TK 명주가 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좀 지금은 힘들더라도 유승민 의원도 황야에 나가서 정말로 새로운 어떤 새로운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유승민 의원도 하나의 길이 아니겠나 하는데 과연 유승민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웰빙족이거든요. 일종의 말해서. 그리고 금수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황야에 나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 그런 가운데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포용적 리더십을 원한다. 이게 사실상 대권 도전을 좀 시사하는 건데 향후 어떤 세력과도 손을 잡게 될지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길게 보면 어쨌든 그 여권의 정계 개편과 새의 결집이라고 하는 게 개헌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개헌안을 자기가 받는 형태 또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어쨌든 제3지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혹은 그야말로 다음 주 이번 주라도 유승민 의원이 탈당해주면 훨씬 자기로서는 좋은 건강한 경쟁 관계를 통해서
다져 나간다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그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지 본인이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대선 주자로서 활동할 것인가는 아직도 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현재의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인이 이제 외교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이 강한 정치적 어떤 야성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외교관 출신들은 제일 관료 중에서도 말하자면 그 품격이라든지 행보 자체가 정치인하고 좀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퀘스천 마크를 좀 갖고 있습니다. 네. 황기문 총장은 지금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입지가 자꾸 지금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황기문 총장이 원래 사실 새누리당에다 둥지를 틀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탄핵 정국이 오다 보니까 새누리당에 둥지 튼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비패권지대가 만들어진다면은 거기에서 둥지를 틀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비패권지대가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지금 그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패권지대가 만들어질 거냐 말 거냐는 그런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치인이라면은 빠르게 어떤 상황을 몰아가는데 사실 반기문 총장은 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당내 문제라든가 당을 만드는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둥지를 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떤 그 둥지가 만들어지고 그 둥지에서 사실 좀 그거 데리고 오는 모습 이런 상황을 취하지 않겠나. 또 본인이 직접 선택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받들어서 좋은 모양을 갖춰서 데려오는 모습 그런 어떤 구도를 잡지 않겠나. 그러다 예. 보면은 아무래도 반기문 총장이 할 수 있는 입지가 굉장히 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5차 청문회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5차 청문회 예. 관전 포인트는 일단 우병우 지금 전 수석이 지금 청문회 뭐 물론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여해서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대통령의 관계, 최순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도 해주고 또 청문회에서도 앞으로 청문회 위원들도 굉장히 좀 많은 정보를 갖고 정말로 우병우 전 수석이 꼼짝 못할 어떤 팩트를 갖고 그렇게 좀 질문도 하고 또 긴장도 시키고 이런 좀 청문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제 관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저도 동의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좋은 그 뭐 증언들이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준비하는 그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꼼짝할 수 없는 어떤 명백한 증거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병우 수석 나와도 결코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는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더 분통만 터뜨리는 뭐 결과적으로 김 빠진 그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